3D 인쇄혁명은 계속될까요? 아니면 단지 유행일 뿐일까요? 자,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3D 프린터를 샌드위치로 생각해 보세요. 음식 재료를 겹겹이 쌓는 대신에 어떤 물질 한 층을 다른 층 위에 올립니다. 프린터는 컴퓨터 지원 설계를 기반으로 무엇 해야 할지 알아요. 3D 프린팅의 발달은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습니다. 찰스 헐 이전에 여러 사람들과 기업이 3D 프린팅에 투자했지만 그는 시제품을 만들고 특허를 획득한 최초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당시에 3D 프린터를 사려면 약 3억 원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엔 고급 3D 프린터를 180만 원 정도의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요. 5만 원짜리 3D 프린터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3D 프린팅이 접근할 수 없는 기술로 남아있지 않고 흔한 것이 됐을까요? 그건 2009년에 특허권이 소멸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회사들이 다양한 3D 프린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기술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해졌어요. 3D 프린터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3D 프린터는 2010년대에 이미 가정과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3D 프린터는 많은 멋진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3D 프린터로 팔다리와 신장을 만들어요. 이 기술로 만들어진 몇 가지 흥미로운 것들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집을 3D 프린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기계는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바이오 플라스틱, 콘크리트 또는 점토와 같은 다양한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알퀴스트라는 이름의 한 회사는 시골 지역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여 저렴하고 지속 가능하며 혁신적인 집을 만듭니다. 집의 크기는 36평에서 42평까지 다양합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복합주택, 노인주택 등이에요. 독일에서는 최초로 완전 인증을 받은 3D 프린팅 하우스가 완공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빈센이라는 중국 회사가 건설한 5층짜리 주거용 아파트예요. 과학자들은 3D 프린터의 도움으로 인간의 생체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실험실에서는 환자의 세포 성분으로 사람의 귀를 만들었어요. 3D 프린팅은 매력적인 과학적 진보이자 멋진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소비자 친화적인 3D 프린터 제조업체 여러분, 접근 가능한 3D 프린터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여성은 깁스를 하고 있는 동안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깁스를 3D 프린팅했어요. 하나의 재미있는 예는 포켓몬 공이에요. 이건 가족 실험의 결과물이에요. 실물 크기의 드로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드로이드가 꽤 크네요. 이 사람은 장기를 제거하기 전에 찍은 MRI 스캔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대장 모형을 3D 프린팅했습니다. 생명을 구한 외과 의사에게 준 선물이었어요. 선물 상자를 열었을 때 의사의 표정이 궁금해지네요. MRI 스캔 데이터는 꽤 인기가 있어요. 또 하나의 예가 있어요. 이번엔 뇌입니다. 3D로 인쇄된 미로는 정말 멋있겠죠? 이 사람은 PLA라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모델을 3D 프린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세라믹 재료로 10번 코팅했어요. 그 후 정동을 녹인 것과 같은 다른 과정을 거쳤죠. 다시 말해서 3D 인쇄로 미로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다른 재료들을 사용하여 미로를 더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한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3D 프린팅 및 디자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여러 대의 초현실 로봇을 대량 생산했어요. 휴머노이드들은 한 디자이너 아이웨어 브랜드의 설치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메카트로닉 예술품은 공장에서 로봇 조립 라인을 시뮬레이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일랜드 연구원들은 치즈를 사용하여 물체를 3D 프린팅했어요. 프린터 노즐에 스프레이 치즈를 얹고 디자인을 프린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치즈는 영구적인 인쇄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은 대부분 평평했어요. 반면에 초콜릿은 녹은 상태에서 층층이 쌓고 쉽게 굳을 수 있기 때문에 3D 인쇄에 적당합니다. 현재 3D로 인쇄된 초콜릿을 판매하는 여러 회사가 있어요. 또 다른 먹을 수 있는 인쇄 아이디어는 피자입니다. 한 프린터는 액체 반죽, 토마토 소스 그리고 치즈를 분사하는 3개의 노즐을 갖추고 있었어요. 5분도 안 되어 피자는 구울 준비가 됐습니다. 연구원들은 3D 프린터 덕분에 크러스트의 바삭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음식이지만 합성 식품은 어떨까요? 그것도 가능할까요? 나사는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인쇄하기 위한 계획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음식의 맛이 여전히 별로 좋지 않다고 해요. 하지만 아이디어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인쇄하기 시작하면 어떨지 상상해보세요.
원한다면 3D 프린터로 인쇄된 비키니를 입을 수도 있어요. 직물은 인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하지만 한 회사가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강하고 유연하며 방수가 되는 나이돈 10이라고 불리는 재료를 사용하여 비키니를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는 또한 신발도 인쇄했어요. 3D 프린터가 3D 프린터를 인쇄하기도 했어요. 기계가 한 번에 모든 것을 인쇄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모든 개별 부품을 인쇄한 다음 그것들을 조립했습니다. 여기 영국에서 제작된 3D 프린팅 티타늄 트레일 바이크가 있어요. 차고에 3D 프린터를 두고 맞춤형 자전거를 인쇄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환경 파괴 없이 지속 가능한 세상을 지원하는 아이디어예요. 이 작은 기구로 빗물을 쉽게 모을 수 있어요. 제품이 배수관에 삽입됩니다. 작은 기계식 필터가 있어서 나뭇잎이나 조각들이 배수구를 막는 걸 막아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 물건이 마음에 들 거예요. 카메라를 사는데 돈을 쓰지 말고 인쇄하면 어떨까요? 마미야 프레스 렌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조각들을 프린트해서 조립할 수 있어요. 설명서도 있어요.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프린터를 적절하게 설정하면 돼요. 유럽에서 세계 최초로 3D 프린터로 인쇄된 육교를 건너볼까요?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의 연구원들과 엔지니어들은 이 다리를 3D 프린팅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다리로 보행자들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암스테르담에 있는 운하의 반대편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리는 거의 12m 길이에요. 다음 물건은 특히 왕좌의 게임 팬들을 위한 것입니다. 3D 프린터로 인쇄된 도어 스토퍼에 호도르라고 적혀 있어요. 홀드 더 도어랑 비슷하죠? 이 고양이는 맞춤형 3D 프린팅 바퀴가 있어요. 완벽하게 잘 어울려요. 이건 3D 프린터로 제작된 전기 바이올린이에요.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도 인쇄할 수 있어요. 안 될 이유가 없죠? 이 3D 프린팅된 T-Rex 샤워 헤드로 샤워를 하면 재밌을 거예요. 다음은 포뮬러1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작아요. 3D 프린팅 예술은 어떨까요? 한 예술가는 3D 인쇄를 사용해서 초현실주의와 현대적 주제의 고전적인 조각품을 만듭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원들은 액체와 빛으로부터 고체 물체를 3D 프린팅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일정한 양의 빛에 노출되었을 때 딱딱한 물질로 변하는 끈적한 액체를 사용했어요. 과학자들은 액체 속의 형상을 조각하기 위해 광선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술로는 구부릴 수 있는 물체를 인쇄하는 것이 더 쉬워요.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인쇄된 물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3D 인쇄된 물체보다 더 부드럽습니다. 자, 배고픈데 아직 3코스짜리 식사는 할 준비가 안 됐다고요? 대신 라면은 어때요? 아, 물 끓었네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만 문제가 있네요. 스티로폼 컵이 깨져서 면이 다 드러났네요. 잠깐, 컵 바닥에 공간이 있네요. 왜죠? 그 공간은 회사가 돈을 아끼려는 게 아니라 면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에요. 컵에 담긴 라면은 좀처럼 깨지지 않는데 봉지에 든 라면은 엉망진창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는 미들 서스펜션이라는 기법이에요. 배달 트럭에서 찌그러지는 걸 막기 위해 면은 단단하게 포장됩니다. 면을 길고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맛있는 면을 더 고르고 부드럽게 해주죠. 아침 입냄새는 최악이죠. 다행히 이걸 없앨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저 구강청결제가 여러분의 입을 씻기 위해 발명되었다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구강청결제는 원래 바닥 청소제로 발명되어 팔렸어요. 수년 동안 병원의 소독제로 팔렸죠. 사실 잘 팔리진 않았어요. 어떤 마케팅의 천재들이 이걸 구강청결제로 다시 이름을 지었고 그 뒤로 새로운 역사를 맞이했죠. 그러니 이를 닦은 후에 리브랜딩 하는 것이 꽤 강력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어렵죠. 스트리밍도 없고 온라인 게임도 없고 귀여운 새끼 고양이 사진도 없다니. 네, 그런 걸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상관 있나요? 프로토타입의 인터넷은 아파넷 또는 현대연구계획국망이라고 하죠. 이 기계는 매우 민감했어요. 누군가가 이걸 끄는 걸 막기 위해 어떤 영리한 과학자가 이렇게 강력한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였어요. 이 기계는 서버예요. 전원을 끄지 마세요. 빨간 잉크로 쓰여 있었죠. 센스 있죠?
교수님이 여러분 공책 여백에 메모하도록 하는 건 사실 새로운 일은 아니에요. 여백이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만 빼면요. 이건 쥐 보호 장치예요. 옛날에는 쥐가 항상 종이를 갉아먹어서 종이 가장자리에 뭔가를 쓰면 결국 배고픈 쥐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잘 배치된 줄 몇 개가 여러분의 훌륭한 대답이 먹히는 걸 막아줬죠. 아, 이 피자 다 못 먹겠어요. 남은 걸 덮어놔야겠어요. 다행히 제겐 플라스틱 랩이 많이 있어요. 조금만 당기면 롤이 저절로 튀어나와요. 프리즌 브레이크네요. 랩이들은 길고 얇은 상자를 보면 여러분을 도와줄 작은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양쪽 끝에 있는 판지 탭이죠. 밀어 넣으면 랩이 고정돼요. 이런 걸 여지껏 못 봤다니. 점심시간이에요. 오늘은 캘리포니아 롤이 먹고 싶은데요. 김, 쌀, 오이, 아보카도, 그리고 게살. 맞나요? 사실 이건 가공된 게맛살이에요. 기본적으로 설탕과 섞인 값싼 흰살 생선이에요. 그런 다음 생선 혼합물은 가열되고 압착되어 모양이 잡히죠. 맛있네요. 그래서 바다의 핫도그라고 불리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방금 지어낸 거예요. 전자레인지에는 우리 모두가 본 적 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비밀이 있어요. 문에 있는 그 검은 망사는 패러데이 상자예요. 이것은 전자기 에너지, 즉 전자파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리되는 것도 막아주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빨리 데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전자레인지에 하나씩 있고 품질도 다양해요. 이 패러데이 상자는 폰 신호도 막을 수 있어요. 이건 유용할 것 같네요. 자, 전화 받는데 팝콘 터지는 걸 멈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비행기 모드가 더 쉽긴 해요. IQ 테스트 받고 자신이 아인슈타인 수준으로 똑똑하다는 걸 깨달은 적 있나요? 저도 없어요. IQ의 중간값은 100에 불과해요. 게다가 아인슈타인이 그 시험을 봤다는 증거도 거의 없죠.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이 너무 모호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 시험은 공부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고안되었어요. 나중에 그들은 이게 지능을 식별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원래 그걸 위해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니에요. 저기 뽁뽁이 한 번도 안 터뜨려 봤나요? 좋은 걸 놓치고 있네요. 그리고 짐작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나 터뜨리는 재미로 사용될 의도는 없었어요. 원래는 질감이 새로운 벽지로 발명되었어요. 2개의 샤워 커튼을 함께 밀봉함으로써 첫 뽁뽁이가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그 아이디어는 전혀 유행하지 못했어요. 벽지로 실패한 후 이것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죠. 민감한 물건들을 보호할 수 있던 거예요. 첫 컴퓨터가 선적되었을 때 뽁뽁이가 큰 도움이 되었죠. 방마다 벽지가 뽁뽁이로 된 집을 상상해보세요. 최고일까요? 최악일까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 중 하나를 판매하고 있다면 회사의 비밀을 어떻게 지키시겠어요? 코카콜라 만들어내는 포뮬라엔 특허가 없어요. 처음에는 있었는데 뭔가를 바꾸고 나선 특허가 하나도 통과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이 비밀 공식은 회사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코카콜라의 라이벌도 그 비법을 원하고 있죠. 2006년 불만을 품은 한 직원이 비밀을 팔아 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저기 새로 산 매트리스 좀 봐요. 법률상 규칙에 따라 이것을 제거하지 마세요 라는 택 못 봤어요? 그거 농담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좋은 소식은 이 택은 여러분이 아닌 매트리스 판매자를 위한 거예요. 100년 전 매트리스 제조업자들은 매트리스 속을 기본적으로 아무 걸로 채워 만들어내곤 했어요. 동물털, 오래된 병원 침대나 옷, 그러다 엄격한 법으로 오래된 병원 침대가 쓰이는 게 규제되었죠. 그런 매트리스는 세균으로 가득하거든요. 이제 비 오는 날 플레이도우는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만들 수 있죠. 밀가루, 물, 소금, 식용색소를 섞으면 짜잔! 창의적인 사람은 이걸로 몇 시간을 갖고 놀죠.
싸고 깨끗하고 독성이 없고 완벽한 점토죠. 근데 이걸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요. 이것은 원래 30년대에 벽을 청소하기 위한 거였죠.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벽지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결국 플레이도우는 새로운 집을 찾아야 했죠. 자, 막대 사탕을 다 먹었는데 막대에 구멍이 뚫려 있네요. 이 구멍은 보여주기 위해서나 다 먹고 나서 악기로 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마시는 사탕이 막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사탕이 아직 뜨거울 때 틀에 부어져요. 굳으면서 사탕은 구멍으로 흘러들어가 닷 역할을 해요. 막대 사탕은 별로라고요? 그렇다면 오랜 전통의 미국 구미베어는 어때요? 안타깝게도 이건 미국 게 아니에요. 독일 거죠. 한 독일 회사가 1922년에 이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름은 구미모모였어요. 어쨌든 이들은 라이브쇼에서 춤추는 이 판은 배에 설치류가 타는 것을 막아주는 똑똑한 역할을 합니다. 쥐들은 보통 계류용 쇠사슬을 타고 배에 오르는데요. 이 판이 쥐의 크기에 딱 맞기 때문에 어떤 쥐도 배에 타서 여행을 떠날 수는 없을 거예요. 보석을 사면 종종 작은 주머니에 담겨오죠. 여기에는 사실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이 주머니는 변색을 막는 데 도움을 줘요. 대부분의 보석 가게 사람들은 반지든 어떤 보석이든 원래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안전하다고 해요. 대부분의 슈퍼마켓에서는 오렌지를 그물망에 담아 팔죠? 그 가방에는 숨겨진 목적이 없지만 이 그물망을 설거지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냥 묶은 다음에 기름진 후라이팬이 하나 생기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보세요. 칸이 나뉘어진 요거트를 먹을 때 통에서 잼을 퍼낼 필요가 없어요. 이런 종류의 플라스틱은 꽤 유연하기 때문에 반으로 접어서 요거트 칸에 잼을 바로 부으면 됩니다. 뚜러뻥에도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싱크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변기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싱크대가 막혔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를 더 구비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싱크대 상부의 추가적인 구멍에는 숨겨진 기능이 여러 개 존재합니다. 첫 번째, 누군가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을 잊었을 때 물이 넘치는 것을 막아서 화장실이 물에 잠기지 않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그 구멍 덕분에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도와줄 공기의 통로가 생겨서 물이 더 빨리 빠집니다. 남대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민망한 상황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주기 위해 대부분의 금속 지퍼에는 자물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퍼 손잡이를 위로 향하게 두지 마세요. 아래로 당기면 자동으로 잠길 거예요. 모두 손잡이가 아래에 숨겨져 있는 작은 홈 덕분이에요. 목욕 거품은 재미나 좋은 냄새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거품은 온도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거품이 물을 뜨겁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목욕을 조금 더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건 아크릴 욕조에서만 효과가 있어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욕조는 어떻게 하든 열을 매우 빨리 잃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솔은 신발을 깨끗하고 윤이 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한 거죠. 이 솔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자리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고 덕분에 긴 코트나 긴 바지가 에스컬레이터 틈에 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원래 골프공의 표면은 맨질맨질했어요. 그런데 많이 사용한 공이 새 공보다 더 잘 날아간다는 것을 선수들이 눈치챈 거죠. 그래서 골프공의 표면은 오돌토돌해지게 된 겁니다. 어느 시점부터 골프공 회사에서는 이 홈이 있는 공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알루미늄 호일 박스를 보시면 옆에 누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날개 덕분에 호일을 제자리에 유지하고 굴러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날개 때문에 호일을 떼어내는 게 조금 더 쉬워지기도 합니다. 제리캔의 손잡이가 3개인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똑똑한 디자인 요소죠. 혼자 들고 다닐 때는 중앙 손잡이만 사용해 무게를 고르게 배분하고 친구가 도와주고 싶어 하면 각각 옆 손잡이를 잡으면 됩니다. 북미와 중앙 아메리카에서 사용되는 표준 플러그에는 평평한 뿔이 2개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끝부분 근처에 구멍은 왜 있는 걸까요? 이 구멍 때문에 콘센트는 플러그가 느슨해지거나 소켓에서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이 되는 거예요.
스틱형 데오드란트를 쓰다 보면 끝까지 쓸 수가 없어서 성가실 때가 있죠? 조금 더 남아있긴 한데 도통 닿지를 않잖아요. 자, 방법은 간단해요. 바닥에 나사를 풀고 연필을 움직이는 판 아래로 밀어 넣으세요. 그러면 남은 데오드란트를 밀어낼 수 있어요. 많은 화장품의 옆면에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적혀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제품을 열고 나서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시죠. 그래서 그림의 모양이 열린 병 모양인 거예요. 먼지 제거 롤러는 작은 섬유를 제거하는 데 유용하지만 다른 것을 청소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기세척기에 있는 식기 트레이에 먼지를 제거하고 싶으면 끈적끈적한 롤러를 각 칸에 넣기만 하면 돼요. 빵 부스러기, 먼지, 음식물 찌꺼기가 모두 사라집니다. 카드놀이에 등장하는 왕들은 실제로 역사적 인물들입니다. 스페이드는 다윗 왕, 클럽은 알렉산더 대왕, 하트는 찰스 대왕, 다이아몬드는 줄리어스 시저죠. 반지는 세련된 액세서리 그 이상이었어요. 귀족들은 반지를 봉인으로 사용했고 궁수들은 활시 위의 부상으로부터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 반지를 착용했죠. 그리고 바느질을 하는 사람들도 골무처럼 바늘을 꼈어요. 탈 부착식 머리 지지대는 다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지지대를 좌석에서 빼내면 꽤 튼튼한 막대 2개가 보일 거예요. 만약 차에 갇히게 되어버리면 이 막대로 창문을 부셔버릴 수 있습니다. 차량 대시보드의 주유 표식이 옆에 있는 작은 화살표는 차량의 어느 쪽에 연료 탱크 구멍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렌터카를 주유해야 할 때 유용하겠죠? 아마 여러분께서는 샴푸를 한 레딧 사용자가 숲 한가운데서 발견한 이 쟁기 좀 보세요. 높이가 약 4m고 길이가 9m라고 했어요. 아마도 지역의 늪에 도랑을 파는 데 사용됐을 거예요. 이 사용자는 자신의 정비소 바로 밖에서 오래된 자동차 부품과 고철로 만들어진 꽤 귀여운 원리를 발견했어요. 이 불쌍한 로봇은 수리가 필요해서 그곳으로 온 걸까요? 이 돌이 다른 돌 안에 숨어있는 건가요? 한 사람이 해변에서 이 특이한 커플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아기 돌들이 나온 걸까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암석들을 만드는 과정을 결핵이라고 불러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성질의 속이 빈 암석 안에 있는 어떠한 물질의 광물화예요. 자, 이 놀라운 발견 어때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1인용 사우나는 분명 편리할 거예요. 가격은 10만원 정도로 꽤 저렴해요. 이 레딧 사용자는 프링글스 캔을 열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이 감자칩은 확실히 다른 칩과 달라요. 얼마나 두껍고 울퉁불퉁한지 보세요. 정말 개성이 있네요. 스웨덴 말메에 있는 이 정말 놀라운 G 이발소를 보세요.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변 설치류사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가 봐요. 또 다른 레딧 사용자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숲을 헤매던 중 퓨마의 두개골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발견물들을 가져가는 게 허용되는지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발견한 곳에 남겨두었어요. 나중에 보니 이런 두개골이 아주 희귀하다는 게 밝혀졌죠. 그리고 하나 가져가는 것도 완전 괜찮았어요. 이런. 그리고 이 사람은 부엌을 리모델링하는 중에 오래된 맥도날드 컵을 발견했어요. 벽에 숨어 있었죠. 그리고 외관으로 보건대 꽤 오래됐어요. 아마도 1988년에 생산되었을 거예요. 옷가게에 가는 걸 상상해보세요. 복도를 배회하면서 다양한 물건들을 보고 있어요. 그때 이 생물이 이 마네킹이 활짝 핀 꽃머리로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소름 끼치네요. 여기 자연이 문명과의 싸움에서 이긴 몇 가지 예가 있어요. 이 오래된 자물쇠를 보세요. 녹슨 기계장치에 식물이 뿌리를 내렸어요. 또 이걸 보세요. 자연이 이 작은 유리병을 붙잡아 완전한 테라리움으로 바꿨어요. 정말 멋지죠? 한 운 좋은 레딧 사용자가 와플 튀김 봉지에서 온전한 감자를 발견했어요. 원래 DIY 키트였나봐요. 안에 손질이 필요함이라는 메모가 있었나요? 감자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칼이 고장나서 감자 교통체증을 일으킬 때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확인해줬어요. 그러면 칼을 빼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통감자가 파이프를 통해 나가 공정의 나머지 부분을 통과해 결국 여러분의 봉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벽 콘센트 옆에서 도마뱀알을 발견해 본 적 있나요? 이 레딧 사용자는 발견해 봤어요. 이곳이 작은 도마뱀으로 가득 찰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분명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일 거예요.
한 레딧 사용자가 누군가가 길거리에 아무 오렌지에 눈을 붙인 걸 알아냈어요. 인정해요. 만약 제가 봤다면 분명 기분 좋았을 거예요. 만약 곰돌이푸가 어디에 사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다면 여기 답이 있어요. 분명 울창한 넓은 숲에 있는 이 빨간 문 뒤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오래된 계산기를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증조 할머니의 다락방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심지어 사용법에 대한 설명서도 있었어요. 아마 우리의 최첨단 스마트폰이 미래 사람들에겐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재활용 일을 하는 사람들은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해요. 194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꽉 찬 일기장처럼요. 좀 오래된 건 인정해야겠네요. 작가의 일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대한 석영 결정 덩어리를 찾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이건 아칸소에서 발견됐고 거의 52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해요. 이 2.5m 길이의 석영 조각은 핫스프링스에서 북쪽으로 30분 정도 떨어진 제시빌의 론 콜먼 광산에서 발견됐어요. 직원들이 이 거대한 광물을 추출하는데 4일이 걸렸어요. 하와이 해변에서 발견된 이 아름다운 유리공을 보세요. 한 커플이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 작은 해양 생태계를 발견하게 됐죠. 정통 유리 낚시지라는 의견이 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공을 발견한 사람들은 매우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런 낚시지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찾기 어렵거든요. 한 남자가 오징어 알로 가득 찬 조개 껍데기를 발견했어요. 근데 아기 오징어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인정합시다. 이거 너무 무서워요. 누군가가 1800년대에 지어진 집 마루 밑에서 이 기괴한 장치를 발견했어요. 소름 끼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건 삶을 달걀 따기에 지나지 않아요. 이 불쌍한 휴대폰은 반려동물 가게 주차장 아스팔트에 갇힌 채 발견됐어요. 분명 배터리가 아직 거의 다 차 있을걸요? 그리고 바늘 수만 있다면 아마 전화도 걸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발견은 정말 놀라워요. 땅에서 발견한 94년 된 지폐예요. 네티즌들은 이게 평범한 1달러 지폐가 아니라 훨씬 더 가치 있는 은증권이라고 주장했어요. 지폐 형태의 법정 통화의 한 종류죠. 이걸 발견한 사람은 이 보물을 보존하는 게 좋을 거예요. 비록 보물의 상태가 다소 안 좋지만 말이에요. 이건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 대합 쪽의 진주일 거예요. 무게는 34kg으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진주 자체는 폭이 0.3m고 길이가 0.6m 이상이에요. 이걸 발견한 필리핀 어부는 그 진가를 모른 채 10년 동안 진주를 보관해왔어요. 그에게 이건 단지 행운의 부적이었어요. 이건 어때요? 정원에서 땅을 파는데 갑자기 공룡과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실화예요. 하지만 오래된 벽돌에 박힌 공룡은 장난감 크기의 작은 거였어요. 아 잠깐, 장난감이네요. 그리고 토이스토리의 렉스와 의심스러울 정도로 비슷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운이 2배로 좋았어요. 바비를 깼는데 한 종류가 아니라 2종류의 다른 화석을 안에서 발견했답니다. 놀랍도록 잘 보존된 1100년 된 바이킹 도감이 노르웨이의 한 산에서 발견되었어요. 그 칼은 해발 1656m 높이의 바위에서 튀어나와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그 칼이 높은 고도와 추운 조건에 의해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운수 좋은 날을 보냈어요. 그들은 어시장에서 굴을 샀고 그 안에서 진짜 진주를 발견했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아래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 오래된 병을 보세요. 발견되었을 때 1924년에 쓰여진 메시지가 안에 있었어요. 발견한 사람에게 런던의 특정 주소로 엽서를 보내달라고 적혀 있었죠. 만약 병을 발견한 사람이 그런 엽서를 보냈다면 수신인은 정말 놀랄 거예요. 이 조약돌은 뭐 같네요. 제 생각엔 부모를 못 찾고 있는 길 잃은 작은 유령 같아요. 그런데 구멍이 뚫린 돌은 하그나 아더스톤이라고 불려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돌들이 마법 성질을 띠고 있다고 믿곤 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내보죠. 오늘날 많은 주방용 가위에는 손잡이와 날이 만나는 곳에 톱니 모양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으로는 타임, 로즈마리, 부추와 같은 허브를 간단하게 다듬을 수 있어요. 잎을 하나하나 손으로 따는데 걸리는 시간을 많이 절약해주죠. 그리고 꽃병이 부족하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장미를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끝을 조심하세요. 탄산음료 캔의 금속 탭을 뒤집어 보세요. 그 구멍에 빨대를 꽂아 두실 수 있어요. 가장자리에 입을 대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고정 탭은 60년대 초에 만들어진 당기는 탭을 대체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이 손잡이는 상당히 날카롭고 쉽게 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빨대를 바로 쏙 넣으실 수 있어요. 거품도 보글보글 내면서 엉망을 만들 수도 있고요. 가끔 옷을 살 때 비닐봉지에 여분의 단추와 천 조각이 들어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천으로 구멍을 기울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세제의 효과를 같은 소재의 천에 테스트할 때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옷 전체를 빨기 전에 테스트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천 조각으로 코를 풀고 싶으시다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만.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해 지렛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드라이버들은 렌치나 스패너 안에 맞는 육각형 모양의 손잡이를 가지고 있어요. 지렛대를 활용할 때 회전에 힘을 올리는데도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일단 손을 좀 쉬게 두세요. 모든 사람이 다 강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고무줄은 여러 가지에 매우 유용합니다. 안 열리는 병이 있으면 고무줄을 감아서 마찰력을 높일 수도 있어요. 에스컬레이터에는 검은색 솔이 달려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어떤 에스컬레이터에는 노란 선이 그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위험한 곳에 너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신경 쓰는 게 아니라서 가끔은 옷이 계단과 가장자리 사이에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솔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작은 장벽이에요. 또한 작은 물건이 떨어질 때 틈새에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기도 해요. 평범한 청바지에는 기능적이면서도 감성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주머니 주위에 있는 금속 리벳은 바지의 응력 지점을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리벳이 모든 청바지에 있는 건 아니지만 있다면 청바지를 평균보다 조금 더 오래 입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청바지에는 큰 주머니 바로 위에 작은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원래는 회중시계를 넣는 주머니였어요. 비록 대부분의 회중시계는 과거의 물건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주머니에 동전, 반지, 심지어 휴대용 USB까지 보관하기도 해요. 자동차 타이어에 새겨져 있는 모든 무늬가 무엇을 위한 건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조금 당연할 수 있지만 이건 마찰력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타이어가 너무 닳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 홈이 더 이상 깊지 않고 거의 도로에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면 교체할 때가 된 겁니다. 만약 교체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 갑자기 정지선에서 멈추려고 할 때 차가 거대한 롤러스케이트로 변해버려서 놀라게 되실지도 몰라요. 미드에서 이런 중국 음식 테이크아웃 용기 많이 보셨죠? 집에 가져올 때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용기예요. 바로 먹어도 되고 설거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유용하죠. 이 용기는 1849년에 갓 건져낸 굴을 담을 수 있도록 특허를 받았고 그래서 굴통이라고도 알려져 있었어요. 나중에는 새지 않는 음식 용기로 용도가 바뀌었죠.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을 때 아마도 작은 구멍을 알아차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아래에서도 구멍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숨구멍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이건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고도가 높을 때 가압된 실내와 외부 대기 사이에 축적되는 기압의 차이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또한 창문에 서리가 생겨서 아름다운 경치 보는 걸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창 사이에 습기를 배출해주기도 해요. 죄송하지만 앞으로 스마일 낙서는 하지 못하겠어요. 이건 1956년 일본의 한 회사에서 처음 도입한 칼입니다. 꽤 멋지죠? 똑똑 떨어뜨릴 수 있는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둘을 혼동하지는 마세요. 하나는 맛이 없거든요. 대부분의 줄자는 거의 모든 금속 끝부분에 빈 구멍이 있어요. 이것은 네일 그립이라고 해서 이 구멍을 못이나 나사에 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잡아줄 필요 없이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아주 똑똑하죠? 실핀의 홈은 머리카락을 제자리에 더 잘 고정시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요? 홈이 있는 쪽은 아래로, 반대편이 위로 향하게 사용하셔야 해요. 이 핀은 19세기에 발명되었지만 1920년 네버버그 왕국에서 몇몇 마을 사람들이 실종되었습니다. 왕은 여러분과 드래곤본 몽크,
하프엘프 드루이드, 티플링 로그, 그리고 드워프 위저드로 구성된 여러분의 팀을 부릅니다. 어둠의 마법의 나라, 어둠의 숲으로 들어가 실종된 사람들을 찾아서 데려와야 합니다. 하지만 앞길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괴물들로 가득합니다. 성공하면 왕은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 1000개의 금화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저 성공하기 바랍니다. 이제 주사위를 굴려서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의 운명을 확인해 보십시오. 신나겠죠? 여러분이 던전 앤 드래곤 플레이어라면 허구의 세계로 뛰어들 수 있어 이와 같은 수많은 퀘스트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약간의 상상력과 모험심이에요. 1974년에 처음 등장한 던전 앤 드래곤은 수년에 걸쳐 수백만 명의 팬을 확보했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최초의 판타지 테이블 롤플레잉 게임이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특히 이 게임에 가장 열렬한 팬 한 명이 있어요. 그는 현재 40년 동안 같은 게임을 계속하면서 던전 앤 드래곤의 가장 긴 연속 게임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헌신적인 사람이네요. 로버트 워다프는 10대였을 때인 1982년에 던전과 드래곤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게임이 오늘날과 같은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많은 부모들은 게임을 위협으로 여기고 염려했어요. 게임이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어둠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동안 많은 아이들이 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워다프가 자란 동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게임에 대한 많은 선입견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묘한 이야기를 봤을 때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는 반지의 제왕이나 호빗과 같은 영화들이 대중문화가 판타지를 받아들이게 해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제공하는 놀랍고 마법 같은 세계에 매료된 그와 몇 명의 친구들은 게임을 시작했어요. 필요한 것은 20면 주사위 하나와 그들이 구현하고 싶은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종이 몇 장뿐이었죠. 하지만 워다프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던전 마스터였어요. DM이라고 하죠. DM은 각 게임 세션을 조직하는 사람이에요. 작가이자 이야기꾼 역할도 해요. 각각의 모험에 대한 줄거리와 설정을 만들고 플레이어들이 직면할 모든 도전을 개발하고 그들이 싸워야 할 상대를 선택합니다. 플레이어 캐릭터의 행동을 제외한 게임 내의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해요. 또한 경기 중의 선수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워다프를 훌륭한 DM이라고 부른 것은 부족할 정도예요. 그는 전설적이죠. 단 4명으로 시작했지만 그 이후로 약 60명의 플레이어를 이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끝이 없는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 캐나다 전역에서 자동차와 비행기를 타고 찾아왔어요. 하지만 세계 최고의 그리고 최장의 던전과 드래곤 게임을 운영하는 그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DM 지망생 여러분, 펜과 종이를 들고 그의 원칙을 받아 적어보세요. 1번, 연습은 완벽을 만듭니다. 워다프는 확실히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는 이 게임을 하는데 2800시간을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건 그가 손으로 칠한 3만 개의 조각상과 특별 제작한 손으로 만든 지형과 마을을 만드는 데 소비한 모든 시간을 제외한 거예요. 2번, 최선을 다하세요. 워다프는 게임을 계속하기 위해 살아요. 심지어 게임을 위해서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게임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3만 개의 게임 세트를 보관할 수 있는 큰 지하실이 있는 집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곧 더 큰 집을 찾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해야 할 수도 있어요. 3번, 흥미로운 세상을 만들어요. 워다프는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에서 역사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플레이어를 위해 만들고 있는 세계에 영향을 미쳐요. 그는 그것을 지구의 역사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묘사해요. 그래서 철학, 사회학에서 영감을 얻고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실제 세계의 역사를 통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4번, 규칙에 얽매이지 마세요. 플레이어와 던전 마스터를 위한 규칙서가 있고 가장 최근의 것이 5차 에디션이지만 그는 그것을 고수하지 않아요. 그는 규칙을 변경하거나 어기고 자신이 발견한 허점을 메우고 있어요. 플레이어들이 홈브루 룰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자신만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던전 앤 드래곤이 처음 나왔을 때 던전 마스터 가이드에는 필기된 자료를 기본과 영감으로 삼으라 라고 했고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옛 규칙, 현재 또는 새로운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인종, 국가, 문화, 신화를 생각해냈어요. 이러한 자유는 플레이어가 게임을 멈추고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게임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
이전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규칙 체계를 계속 개발하고 바꿉니다. 하지만 그가 던전 앤 드래곤 매뉴얼이 제공하고 있는 규칙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그의 게임에 데모고르곤과 같은 괴물을 포함시켜요. 5번, 장르를 섞어요. 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복잡한 줄거리를 만들기 위해 모든 이야기 장르를 활용합니다. 복수, 로맨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위험한 모험으로 게임을 풍부하게 해요. 6번, 플레이어의 성공 여부에 대한 위험성을 높여요. 40년 동안 그의 게임 내에선 500개 이상의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사용됐어요. 이 많은 숫자는 아마도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그의 규칙 때문일 거예요. 플레이어의 선택에 의한 위험성을 최대한 높이는 거죠. 만약 캐릭터가 수명을 의미하는 히트 포인트를 모두 잃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플레이어가 다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여분의 캐릭터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원히 게임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는 이것이 감정, 흥분, 긴장감을 유지한다고 생각해요. 그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다 큰 어른이 게임에서 탈락한 캐릭터 때문에 테이블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7번, 철저히 계획하세요. 모험을 큐레이팅하는 것은 물론 50명이 넘는 플레이어의 모험을 추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워다프의 게임에는 하나의 큰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하지만 수천 개의 부차적 줄거리와 부차적 캠페인이 진행 중이고 종종 수십 년에 걸친 다양한 캐릭터들의 수많은 스토리 아크도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플래너를 사는 게 좋은 생각일 거예요. 8번, 사생활이 게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세요. 아빠와 함께 던전과 드래곤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거예요. 하지만 전 남친이 아직 게임을 하고 있다면 경우가 다르겠죠. 네, 바로 워다프의 딸의 경우처럼요. 그의 딸은 6살 때 게임의 요정으로 참여했어요. 지금 20살이지만 여전히 전 남친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가 정말 억수로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꽤나 예상치 못한 것일 수 있어요. 자,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어요. 텍사스주 텍사카나의 주민들은 한때 이슬비와 물고기 소나기가 내렸어요. 바다로 낚시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물고기가 머리 위로 떨어져요. 사실 동물비는 드문 일이 아니에요. 지구의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용오름이나 상승 물기둥들은 가끔 작은 생명체들을 함께 날라요. 그런 건 개, 개구리 또는 진짜 물고기일 수 있어요. 용오름은 일반적으로 물을 집어 올려 물의 표면과 구름을 연결할 때까지 크기가 커지는 회오리 바람이에요. 수면 가까이에 사는 몸무게가 가벼운 동물들은 종종 소용돌이에 휘말려 위로 올라가거나 멀리 떠내려가요. 뇌오구름은 용오름의 변함없는 동반자이기도 하죠. 폭풍이 육지에 도달하면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곳이 없어지면서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해요.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기압이 떨어지고 뇌우는 그 안에 있던 불운한 작은 동물들, 물고기들과 함께 물을 방출해요. 가끔 위에 추위로부터 얼은 개구리 몇 마리일 수도 있지만 다른 때에는 수백 또는 수천 마리의 생물들이 땅에 비로 내릴 수도 있어요. 훨씬 더 특이한 비가 한때 워싱턴주 오크빌에서 일어났는데 아직도 누군가가 설명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비구름은 완벽히 정상으로 보였지만 여기서 방출된 비는 전혀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반투명 젤리 같은 덩어리가 마을에 떨어졌고 총 면적은 약 52평방킬로미터였어요. 각각은 쌀 한 톨보다 크지 않았어요. 이 빗방울들을 연구한 연구원들은 이 끈적끈적한 덩어리에 인간의 백혈구가 들어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증발한 해파리가 비가 된 것이라고 믿거나 상업용 비행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고 믿었어요. 자, 이런 종류의 비는 제가 언젠가 보고 싶은 거예요. 돈소나기요. 이런 한 사건이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어요. 한 여성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지폐가 소용돌이치면서 내려오는 걸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녀는 차 밖으로 나왔고 나중에 말하길 꽤나 많은 돈을 주었었고 그 후에 책임감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그걸 경찰에 넘겼다고 했죠. 이상하게도 경찰관들이 그녀와 함께 현장에 돌아갔을 땐 그녀가 모든 현금을 다 모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더 이상 현금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지만 확실히 용오름이 이런 일을 일으킨 건 아닐 거예요. 꽤나 불쾌한 종류의 비가 1876년 켄터키의 올림피아 스프링스에서 일어났어요. 이것도 아주 국지적인 것이었죠.
크라우치 부인은 집 밖에서 비누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생고기 조각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자기 주변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 덩어리들 중 어떤 건 직경이 7.5cm가 넘는 꽤나 큰 거였어요. 현지 신문에서 익명으로 남고 싶어하는 사람 2명이 그 고기의 맛을 보았고 그게 양고기 또는 사슴고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죠. 몇 달 후 과학자들은 이 이상한 사건 뒤의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어요. 연구원 중 한 사람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때까지 아주 열띤 토론이 벌어졌었죠. 고기 비는 그 당시 마을 위를 날아다니는 독수리들 때문에 발생한 게 틀림없다고요. 이 새들은 종종 방어 메커니즘 또는 더 빨리 날기 위해 몸을 더 가볍게 만들려고 비행 도중에 음식을 토해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일이 크라우치 부인 집 바로 위에서 일어난 거죠. 2022년 5월 중순 인도의 몇몇 마을에 전혀 먹을 수 없고 그에 맞먹는 불길한 게 비로 내렸어요. 거대한 검은색과 은색 금속공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공은 무게가 6.8kg이 넘었어요. 그것들이 땅에 곤두박질 치면서 근처 들판에 조각조각 흙 뿌려지는 걸 놀란 주민들이 충격 속에서 바라보았어요. 비슷한 공들이 나중에 다른 두 이웃 마을에 떨어졌어요. 다행히도 아무도 이 이상한 금속비가 내리는 동안 다치지 않았지만 여전히 문제였죠. 우리는 지구에 있고 여기서는 보통 빗물이 내리니까 말이에요. 지역 당국은 그게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천문학자들은 곧 그게 우주 로켓의 잔해일 수도 있다는 이론을 냈어요. 이 설명에 들어맞는 게 2021년 9월에 발사되었습니다. 통신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걸 목표로 한 거였죠. 이게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손상되어 여러 덩어리로 분리됐고 인도의 땅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가끔 새 비가 내리기도 해요. 그런 사건 중 하나가 2010년 아칸소에서 일어났어요. 날씨 조건이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할 수도 있지만 더 간단한 이유들도 있어요. 시끄러운 소음과 혼란 또는 비행기와의 충돌이 있죠. 아칸소의 경우 새해 전야 불꽃놀이에서 나오는 소음과 번쩍이는 불빛 때문이었어요. 그 쇼로 수천 마리의 새들이 놀라서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새들은 당황하고 방향을 잃어서 건물, 자동차, 나무에 충돌했어요. 그중 많은 새들이 결국 땅에 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새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죠. 이제 만약 하늘에서 저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비처럼 내리는 거미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인지 궁금하다면 네, 진짜예요. 호주에서 거미비는 실제로 꽤 자주 일어나요. 심지어 이름도 붙여졌는데 벌루닝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 수 있는 거미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나무와 높은 덤불을 타고 올라가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바람을 타고 갈 수 있게 거미줄을 쳐요. 그리고 갑니다. 작은 발로 거미줄 가닥을 잡고 용감한 거미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바깥 세상에 기다리는 게 뭐든 날아가요. 보통 거미들이 큰 무리를 지어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이 벌루닝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갑자기 거미가 여러분의 얼굴에 앉는 충격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 말고는 한 번에 2마리의 벌루닝을 하는 거미를 만나는 경우는 드물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비나 바람과 함께 날씨가 특히 나빠질 때 수천 마리 또는 수백만 마리의 거미들이 더 우호적인 곳으로 이동해 한꺼번에 하늘을 날아야겠다고 결정할지도 몰라요. 그때 거미비가 내려요. 2012년과 2015년에 가장 최근 거미비를 목격한 사람들은 그게 눈 같아 보였다고 했어요. 거미들이 거미줄 낙하산을 타고 천천히 떠내려와 땅에 정착해 하얗게 변했죠. 용오름 기억하시죠? 그것들은 물고기와 개구리들을 하늘로 들어 올릴 뿐만 아니라 땅으로 떨어질 때도 멋진 쇼를 보여줘요. 골프공들도 가끔 용오름의 짐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골프공 크기의 우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골프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플로리다의 푼타고르다 마을은 1969년에 골프공 비를 목격했어요. 신문에서 짧은 시간 동안 수십 개의 골프공들이 땅과 건물에 내리치는 걸 보도했죠. 그곳은 골프 코스가 많은 해안 마을이어서 그 사건을 설명하는 건
헐리우드에는 이상한 이야기도 많고 완전히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때는 1942년 헐리우드였어요. 루실 볼은 미국의 여배우, 가수, 프로듀서, 코미디언이었던 다재다능한 인물이었어요. 에미상을 여러 번 수상하기도 한 배우였죠. 좋아요. 그런데 소문에 따르면 어느 날 루실은 MGM 스튜디오에서 콜드 워터 캐년을 거쳐 집으로 운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음악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라디오가 꺼져 있었는데 어디서 소리가 난 거죠? 그녀가 소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그녀는 그 소리가 자신의 입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날 그녀는 다른 고전 배우 버스터 키튼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그는 새로운 납치아 충전재가 원인일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근처 라디오 방송국에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고요. 여배우는 며칠을 더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평소처럼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음악이 아니었어요. 마치 모스 코드와 비슷한 클릭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란 루실은 이 사실을 당국에 신고했어요. 마침내 그들은 그 소리가 한 창고에서 운영되고 있던 일본 지하 라디오 방송국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고 이 사건을 둘러싸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루실이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974년에 루실 자신이 비밀을 밝혔어요. 디카벳 쇼에서 인터뷰를 하는 동안 루실은 이중 생활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고 이 전설적인 여배우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2003년 어떤 사람들은 치아 충전재가 무선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빈티지 라디오 장비와 치아 충전재가 있는 가짜 2개골을 준비했어요. 결국 그들은 루실의 입속에 있던 침과 금속이 모스 코드와 유사한 갈바닉 반응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어떤 이론도 증명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배우가 왜 그런 기괴한 이야기를 인정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이 헐리우드 리포트라는 잡지에 대해 들어봤겠지만 아무도 그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알지 못할 거예요. 1936년 빌리로 알려진 윌리엄 윌커스는 선셋대로의 꿈의 사무실을 차렸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빌이 죽은 후 잡지사는 더 큰 공간으로 이동했고 1992년에 약간의 리모델링을 거쳤습니다. 같은 해 LA 위클리는 사무실의 일부 공간에서 건설 노동자 제리 브레이크가 섬뜩한 활동을 눈치채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빌이 종종 혼자 일하곤 했던 위층 그의 예전 사무실을 허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는 곁눈으로 마치 누군가가 문을 지나가는 것처럼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감지하곤 했습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빛의 속임수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무시하고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한 번은 밤에 기겁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가 그의 등을 두드리는 것을 느꼈어요.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사무실 밖 복도를 내다보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는 걸어다니며 확인하기로 했고 한 방구석에 누군가 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거울을 발견했지만 자신의 모습만 보았습니다. 며칠 후에 그는 다시 일하러 갔어요. 오전 5시 30분. 브레이크는 소음을 듣고 현관 홀에서 계단 쪽으로 따라갔습니다. 또 혼자뿐이었어요. 이번에는 마치 누군가가 그의 앞을 걸어오는 것 같은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언뜻 사람의 형태를 봤지만 확실히 볼 수 있을 만큼 조명이 밝진 않았어요. 그는 잠재적인 침입자들을 찾기 위해 건물을 정찰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리모델링이 진행되면서 사무실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없애고 2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브레이크는 일을 마쳤고 이제 건축가 테드 파월이 밤 늦게까지 남아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LA 위클리의 한 여성과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바로 아래에서 노크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빗자루로 천장을 때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가서 누군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 잘못 들었나 봐요. 그 후 빌의 사무실에서 나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즉시 사무실을 떠났어요. 또 하나의 기괴한 이야기는 현재 코미디 스토어라고 불리는 선셋 스트립의 시로스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코미디 클럽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밤이 되면 조금 섬뜩해져요. 어느 날 밤 경비원으로도 일하던 코미디언 블레이크 클라크는 누군가가 피아노를 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2층에 있는 더 작은 방 벨리룸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몇몇 종업원들이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보고했기 때문에 그저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죠. 예를 들어 한 종업원이 밤에 촛불을 켜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자리를 떴어요. 그 종업원이 돌아왔을 때 촛불은 꺼져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쇠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문은 다시 열려 있었어요. 클라크는 피아노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안에 갇혀 있지 않을까 걱정하며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소리는 멈췄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을 잠글 때마다 누군가가 피아노 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방에는 절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는 잊지 못할 무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시로스의 메인 쇼룸에서 마지막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막 문을 잠그려고 할 때 무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의자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그는 유령 의자가 혼자 움직이는 것을 보는 동안 얼어붙었어요. 오늘날 그 클럽은 여전히 건재하고 많은 웃음을 주고 있어요. 다음 사건은 할리우드에서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896년 50초 길이의 짧은 영화가 파리에서 상영되었어요. 전설에 따르면 사람들은 활동사진, 즉 영화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관객들은 기차의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나자 자리에서 놀라 감자칩 봉지를 열었는데 반쯤 비어있어요. 낙관론자라면 반이 차있다고 하겠지만요. 약간 짜증이 나요. 하지만 제조업자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분의 공기는 칩이 손상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봉지가 꽉 찼다면 운송 중에 모두 부서져서 부스러기만 잔뜩 들어있을 거예요. 라즈베리 맛 아이스팝은 보통 파란색이에요. 분홍색이나 빨간색이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이 아이스캔디 한 팩을 만든다고 상상해보세요. 사과 맛은 초록색을 선택했어요. 파인애플이나 레몬은 노란색이겠죠? 딸기는 빨간색일 거예요. 체리는 잠깐 또 빨강색이네요. 수박은요? 빨강. 그리고 라즈베리도 네, 빨강이에요. 하지만 네 가지 맛이 모두 빨강일 수는 없어요. 사람들도 쉽게 구분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딸기와 체리 맛 모두 빨간색이었지만 색조가 달랐어요. 수박 맛은 분홍색이었어요. 그리고 짙은 빨간색으로 라즈베리 염료를 만들었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 염료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 그래서 금지되었어요. 파란색을 쓸 수도 있었는데 파란색 과일이나 베리는 블루베리를 빼고는 없었어요. 블루베리 맛은 별로 인기가 없었고요. 그래서 제조업자들은 라즈베리를 파란색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블루 라즈베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자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시계를 사거나 시계 광고 사진을 보면 보통 시계바늘이 10시 10분을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단지 보기 좋기 때문이에요. 시계바늘 두 개를 다 볼 수 있고 서로 겹치지 않아요. 또한 대칭적이어서 보기 좋고 숫자 12를 둘러싸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치 웃는 모습처럼 보여서 긍정적인 느낌을 전달해요. 매트리스에는 보통 장식 바느질 패턴이 있습니다. 매트리스 제조업체들은 제한된 종류의 매트리스를 만들기 때문에 자신들의 제품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화려한 바느질 패턴을 고안하는 거예요. 두 회사의 두 매트리스가 똑같은 품질이지만 가격은 다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른 패턴이 품질 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트리스를 살 때 패턴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치즈는 구멍이 있어요. 대부분의 종류에서 구멍은 작지만 클 수도 있어요. 치즈는 우유에 박테리아를 첨가해서 만들고 그로 인해 구멍이 생겨요. 박테리아는 젖산을 소비하고 약간의 기포를 방출해요. 기포가 치즈 안에 갇혔다가 터지면 작은 구멍이 생기죠. 구멍의 크기는 생산 온도와 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위스 치즈는 매우 큰 구멍이 있어요. 약 48.9도에서 만들어지고 21.1도에서
5일에서 7일간 배양됩니다. 그래서 스위스 치즈는 매우 부드럽고 기포가 특히 커요. 모든 동전 옆면에는 홈이 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처음에 모든 동전은 은본 위제였어요. 동전에 사용된 은의 양은 동전의 가치에 비례했죠. 그래서 1달러짜리 동전은 25센트 동전에 비해 실제 은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었어요. 가장자리의 홈은 보안상의 이유로 추가되었어요. 한때 동전을 위조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죠. 또한 또 다른 종류의 사기를 막았습니다. 사람들은 동전의 가장자리에서 은을 깎아내곤 했어요. 아무도 그 차이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적은 양이었죠. 하지만 많은 동전을 그렇게 깎으면 팔기에 충분한 귀금속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홈이 있는 가장자리는 이것을 불가능하게 했어요. 누군가 그걸 깎으려고 하면 홈이 사라지고 누가 봐도 동전이 변조되었다는 것이 티가 났을 거예요. 니켈과 페니는 이런 홈이 없는데 저렴한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호의 의미가 없었어요. 요즘은 은으로 동전을 만들지 않지만 홈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정부가 새로운 동전을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 동전 제조 장비를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홈이 그대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당구를 쳐본 적이 있다면 그 초록색 테이블을 잘 알 거예요. 당구는 14세기경에 시작됐는데 농구보다 5세기 앞선 시기였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당구대가 없었어요. 대신에 야외의 녹색 잔디밭에서 당구를 했어요. 나중에 사람들은 비가 올 때도 당구를 칠 수 있도록 게임을 실내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잔디 분위기를 내기 위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녹색을 유지했죠. 의료 종사자들은 보통 파란색이나 녹색 색조의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20세기 이전엔 수술을 할 때도 형상복을 입었어요. 의학의 발달과 함께 살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유니폼을 입기 시작했고 처음엔 깨끗함을 상징하는 흰색이었어요. 문제는 흰 유니폼의 얼룩을 제거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었죠. 흰색은 녹색을 띠게 됐죠. 그래서 유니폼을 아예 녹색이나 파란색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했어요. 게다가 외과의들은 주로 수술을 할 때 붉은색에 집중합니다. 파란색과 녹색은 스펙트럼에서 정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 다른 모든 것이 녹색과 파란색이라면 빨간색은 훨씬 더 눈에 띕니다. 흰색 비누로 손을 씻으면 하얀 거품이 생길 거예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다른 색깔의 비누도 역시 흰 거품을 냅니다. 그 이유는 흩어지는 빛 때문이에요. 물체에 떨어지는 모든 빛은 흡수되거나 반사돼요. 모든 색을 흡수하는 것은 검은색으로 보여요. 모든 색상을 반사하는 것은 흰색으로 보이죠. 빨간 비누가 빨간색인 이유는 빨간색만 반사되고 다른 색은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일단 거품 내면 여러 개의 작은 기포가 생겨요. 그들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빛을 흩어지게 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입니다. 눈을 비비면 무언가가 보이나요? 이러한 색깔과 모양은 안내 섬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보이는 이유는 눈을 비빌 때 안구의 압력이 증가되고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망막의 뉴런이 활성화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뉴런이 활성화되면 뇌는 마치 여러분이 빛을 보는 것처럼 해석하고 실제로 그것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피곤할 때 왜 눈 주위에 검은 서클이 생기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눈 밑의 피부는 매우 얇아서 혈관이 표면에 매우 가까워서 작은 변화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피부가 창백해지고 혈관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서 다크서클이 보이게 돼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자연적으로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다크서클이 생겨요. 하지만 젊다면 그냥 잠을 더 자도록 하세요. 그러면 사라질 거예요. 독일은 영어로 Germany, 스페인어로 알라마니아, 독일어로 도이칠란드라고 해요. 세계의 다른 나라처럼 들리지만 같은 나라죠. 만약 누군가의 이름이 올리비아라면 어디서든 그녀의 이름은 올리비아와 비슷할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라 이름은 언어마다 그렇게 다른 걸까요? 국가들은 오랫동안 존재해왔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시절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를 불렀고 다른 나라와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굳어지게 됐죠. 알레만이라는 독일 부족이 한때 현재 스위스에 살았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이 이 땅을 알레마니아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독일이 통일되었고 스스로를 도이칠랜드라고 불렀어요. 영어에서 대명사 I는 항상 대문자로 씁니다. 심지어 언어학자들도 그 이유를 확실히 알지 못해요.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I는 독일어의 이히에서 유래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히는 익으로
나중엔 I로 진화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소문자 I가 문장에서 너무 하찮게 보였고 혼자 쓸 때 더 잘 구별되도록 대문자로 쓰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비하인드 영상을 본 적이 있다면 매 장면 전에 클래퍼보드를 부딪히는 걸 봤을 거예요. 이 소리는 편집 단계에서 큰 도움이 돼요. 필름과 오디오는 따로 녹음된 후에 나중에 합쳐집니다. 클래퍼보드는 촬영 장면의 맨 처음에 짧게 소리를 내서 오디오를 추가하기 위해 장면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촬영된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거예요. 해당 장면에 대한 정보, 테이크 숫자, 촬영 날짜, 카메라 각도 그리고 다른 중요한 정보를 클래퍼보드에 추가하면 나중에 수백 개의 비디오 조각을 더 쉽게 살펴볼 수 있어요.